성공적인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지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했습니다. AP그룹 대표 이지혁 32살. 그는 방금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회사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지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지혁은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뭐지? 이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 돼. 지금 구급차를 부르면 회사에 소문이 날 거야. 아버지가 아시면. 지혁은 이를 악물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병원까지 스스로 운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지혁은 가운대학병원 응급실에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지혁은 그 말을 끝으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어 지혁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혈압 80에 50, 심박수 불규칙합니다. 즉시 심전도 검사. 심장내과 과장 이민준 교수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심전도 결과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기고 정밀 검사 준비하세요. 3일간의 정밀 검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민준 교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심장이 거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뿐입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합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그는 겨우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지은호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지혁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특히 우리 가족과 회사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대표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이민준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도쿄 출장이 잡혔습니다. 2박 3일 정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은호야. 선배님 도쿄 출장 가셨어요? 갑자기 왜요? 응. 급한 미팅이 잡혀서. 걱정 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으세요? 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피곤해서 그래. 끊을게. 지혁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살고 싶어. 난 살고 싶어. 어두운 병실에 지혁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 기장 바닷가 펜션. 한우진은 창가에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우진은 25살까지 자유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계모 고성희의 철저한 통제 아래 살았습니다. 입는 옷,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 심지어 생각까지도 고성희가 정해주었습니다. 너는 박진석 회장의 완벽한 후계자가 되어야 해. 흠 하나 있으면 안 돼. 고성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쌍둥이 여동생 지은호가 마련해준 이곳에서 우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호야, 여기 정말 좋아. 나 이제 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우진은 몰랐습니다. 고성희가 흥신소를 동원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의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펜션 앞에 검은 세단 2대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펜션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타타타.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세단 2대.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한 여자. 어떻게?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우진아, 엄마 왔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고성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공포를. 우진은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잡아. 다치지 않게 데려와. 고성희의 명령에 건장한 남자 4명이 우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맨발로 펜션 담장을 넘어 달렸습니다. 빗속에서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며. 안 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절대로. 우진의 발바닥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진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남자들을 생각하면 도로가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끽. 대형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며 그대로 우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우진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으악! 우진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뒤따라오던 고성희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진아!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내가 발견되면 박진석이 날 버릴 거야. 고성희의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지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차 돌려. 빨리. 하지만 사모님, 우진 도련님이. 닥치고 빨리 가. 검은 세단은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낚시용품점 주인 김철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번호판까지 기억했습니다. 저 여자. 저렇게 도망가도 되는 건가? 김철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우진은 구급차에 실려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우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뇌압이 너무 높아요. 즉시 수술 준비. 하지만 수술도 소용없었습니다. 우진의 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확인해서 연락 돌리세요. 급합니다. 이지혁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가족에게 연락했고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 그리고 동생 이지환과 이수빈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혁아. 어머니 김다정은 아들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도쿄에 갔다더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가족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뿐입니다. 코디스에 등록했고 최우선 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날 밤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가운데학병원이시죠? 지금 부산에 뇌사 기증자가 발생했는데 귀 병원 이지역 환자분과 100% 매칭됩니다. 의사는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기증자는 누구죠? 한우진이라는 25세 남성입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에 있던 지은호가 전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진이? 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쌍둥이 오빠 우진이 뇌사라니. 안 돼. 안 돼.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박성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우진이가 사고를 당했대요. 뇌사래요. 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지은호 씨, 한우진 씨가 당신 오빠 맞습니까? 네. 쌍둥이 오빠예요. 그리고 이지혁 대표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우진 씨의 심장이 이지혁 대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가 지혁 선배를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서 우진의 심장이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었습니다. 은호는 부산으로 내려가 우진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호는 우진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혁 선배 살려줘서, 나 대신 선배 지켜줘서 고마워. 우진의 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적출되었습니다. 동시에 서울병원에서는 이지혁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은호, 성재 그리고 지혁의 가족들은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민준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식하자마자 심장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는 병실에 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은호는 지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정말 살아나셨어요. 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쿵쿵쿵. 강력한 심장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해.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은호를 보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것은 지혁의 감정이기도 했지만 은호를 두고 떠나야 했던 우진의 마지막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가운데학병원 중환자실. 각종 모니터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이지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의료 장비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선배님, 옆에서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는 침대 옆에서 졸고 있다가 지혁이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깨어나셨어요? 정말 깨어나신 거죠?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점이 맞춰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호. 야? 네, 저예요. 선배님. 은호는 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간호사, 의사 선생님, 환자 깨어났어요. 은호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어 주치의 이민준 교수도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 대표님 저 보이십니까? 손가락 몇 개죠? 이민준 교수가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2개. 좋습니다. 의식이 명료하네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민준 교수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쿵쿵, 쿵쿵.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불규칙하고 약한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강렬하고 힘차고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세요, 선배님? 이 심장. 낯설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그리워. 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호야. 너를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 마치 오랫동안 못 본 것처럼.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은호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 오빠예요.
우진 오빠의 심장이 선배님을 살린 거예요. 우진이? 지역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수술 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 한우진의 심장을 이식받는다는. 우진이가 나를 살렸어? 네. 우진 오빠가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빠의 심장이 선배님과 100% 매칭됐어요. 오빠가 선배님을 살린 거예요. 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지역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지역은 다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이 심장 박동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우진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역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지역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어머니 김다정, 동생 이지환과 이수빈. 형이 깨어났대요. 수빈이 울면서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수빈아. 지역은 동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들어와 지역을 애워쌌습니다. 아들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우는 모습에 지역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래. 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족들의 기쁨 속에서도 지역은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우진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이 생명 헛되이 쓰지 않을게. 약속할게. 부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형사 강태수는 모니터 앞에 앉아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뭔가 있어. 강태수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의 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형사님, 목격자 진술서 나왔습니다. 후배 형사 박민호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읽어봐. 낚시 용품점 주인 김철수 씨 진술입니다. 사고 당일 밤 11시 40분경 검은 양복 입은 남자 4명이 한 청년을 쫓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청년은 맨발이었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계속. 그 청년이 도로로 뛰어들었고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중년 여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서울 12가 3456입니다. 강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차량 번호 조회해봐. 지금 당장. 네. 박민호가 컴퓨터로 차량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님, 이거 법인 차량인데 등록자가 박진석 회장 소유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 사용자는 누구야? 고성희. 박진석 회장 부인입니다. 강태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역시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하지만 형사님, 박진석 회장 부인을 조사한다는 건 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지. 사람이 죽었어. 그것도 도망치면서 방치했다고. 이건 명백한 범죄야. 강태수는 전화기를 들어 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장님, 한우진 사고건 중대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부인 고성희가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 서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박진석 회장 부인? 강 형사, 그거 확실한 거야?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알았어. 일단 더 조사해. 하지만 조심해. 이거 잘못 건드리면 우리 다 날아간다. 알겠습니다. 강태수는 전화를 끊고 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제대로 한번 파보자. 재벌이든 뭐든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잖아. 네, 형사님. 두 형사는 밤을 새워가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 서장실. 박진석 회장이 서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장님,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보가 사모님과 연관되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그 여자가 범인이면 체포하십시오. 하지만 회장님, 서장님, 박진석은 서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박진석 회장이 아닙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령 그것이 제 명예를 실추시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장은 박진석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참고하십시오. 박진석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서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성희가 25년 전에 저지른 범죄 기록들입니다. 지은호라는 딸을 사망 신고하고 보육원에 유기한 증거, 한우진의 의료 기록을 조작한 증거.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서장은 서류를 펼쳐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중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25년간 범죄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속았고요. 박진석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정의를 세우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서장님. 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수사하겠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 여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고성희는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고성희는 잠에서 깨어 짜증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야?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 왜? 고성희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애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고성애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아동유기,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뭐라고요?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태수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손 내미세요. 안 돼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난 박진석 회장 부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수사했습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고성희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박진석. 여보. 날 구해줘.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고성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파트 복도로 끌려나가는 동안 이웃 주민들이 문을 열고 구경했습니다. 저 사람 박 회장 부인 아니야? 맞아. 무슨 일이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성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진 고성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가운대학병원 지하 1층 추모관. 한우진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하얀 국화꽃 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진아. 은호는 우진의 영정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우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미소였습니다. 우진아, 나야. 은호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이 내 덕분에 지역 선배가 살았어. 선배님이 깨어났어. 우진이 내가 준 심장으로 살아났어. 은호는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지만 추모관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배님, 왜 나오셨어요? 아직 쉬셔야죠. 우진이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지혁은 은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이 생명 소중히 쓸게.
약속할게. 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지킬게. 내가 지키지 못한 여동생, 내가 평생 지킬게.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오늘 재판이야. 널 죽게 만든 그 여자의 재판. 우리가 정의를 세울 거야. 지켜봐줘. 두 사람은 한참을 우진의 영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사 중계차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재벌 사모님의 충격적인 범죄.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친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도주한 고성의 오늘 첫 재판. 리포터들이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내부 대법정.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 박성재, 이지혁, 지은호,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피고인 입장. 법정 경위의 외침에 모두가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명품 옷을 입고 가운재단 이사장으로 위세를 떨치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고성희는 잠시 방청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진석이 차갑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성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전원 기립. 법정 경위의 외침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피고인 고성희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기소 내용을 요약해 주십시오. 검사 김도훈이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강직한 얼굴의 검사였습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인 고성희는 2025년 11월 23일 부산에서 친아들 한우진을 추격하여 도로로 내몰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후 도주한 혐의, 2000년 3월 15일 친딸 지은호를 사망 신고하고 보육원에 유기한 혐의, 그리고 2023년 한우진의 의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김도훈 검사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먼저 2025년 11월 23일 사건의 CCTV 영상을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빗속에서 맨발로 도망가는 우진, 그를 쫓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리고 도로로 뛰어드는 우진. 방청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지혁이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트럭에 치이는 우진, 그리고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 이 검은 세단의 차량 번호는 서울 12가 3456입니다. 피고인 고성희가 주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검사는 다음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 차에서 중년 여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3월 15일 사건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쌍둥이 중 딸 지은호를 사망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살아있었고 보육원에 유기되었습니다. 화면에 지은호의 사망 신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입소 기록. 이 모든 것이 피고인 고성희가 박진석 회장과 재혼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5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검사 김도훈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한 후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들을 보셨습니다.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 고성희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는 모성을 가장한 악마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25년 전 그녀는 가난한 환경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딸 지은호를 사망 신고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요.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한우진만 데리고 박진석 회장에게 갔습니다. 우진이가 회장의 친아들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이해 있습니다. 고성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사의 발언은 추측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에 기각.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우진은 박진석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검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회장 부인으로 가온재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보육원에서 자라며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혁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한우진이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자 그를 쫓아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검사는 다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보십시오. 저 영상을. 맨발로 도망가는 아들을 그녀는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트럭에 치이는 것을 보고도 도주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여자가 엄마라니. 악마야, 악마.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다시 한번 소란 피우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검사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척하며 실은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검사는 우진의 사진을 들어올렸습니다. 한우진 25세.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아이였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검사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고성희. 당신은 아들의 마지막 선행마저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본 검사는 피고인 고성희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고성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엄마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뿐입니다. 뭐라고?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은호는 제가 키울 수 없어서 보낸 겁니다. 우진이는 제 말을 안 들어서. 닥쳐.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랑을 아냐? 내가 모성을 아냐? 너는 그저 욕심 덩어리였을 뿐이야.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고성희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난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법정을 나서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가 공존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피고인 고성희.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고성희의 몸이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25년간 거짓으로 살았으며 친딸을 유기하고 친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구조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주치사이며 아동유기이며 공문서위조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고성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가 소리판을 내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고성희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교도관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좀 구해줘. 제발. 고성희는 박진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안 돼. 박진석. 당신이 날 버리면 난 어떡해. 고성희의 비명이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 줘. 난 억울해. 억울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 정의가 승리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이제 편히 쉬어. 악한 사람이 벌받았어. 지역은 은호를 꽉 안으며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준 이 심장 소중히 쓸게. 박진석과 박성재도 법정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성재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괜찮다, 성재야. 이제 끝났어. 우진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진석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법원 계단 앞.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역과 은호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우진 오빠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웃고 있을 거야. 지역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진아, 내 덕분에 악한 사람이 벌받았어. 그리고 나도 살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우진이 대답하는 것처럼.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지역이 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몫까지 행복하게 살자. 우진이가 원했을 거야. 네, 선배님. 은호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도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을 향해 걸어가는 네 사람. 비극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우진이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잘 살아, 은호야. 그리고 지역이 형, 내 심장 잘 써줘서 고마워. 우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죠.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